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6년 6월 30일 한 여성이 핸드폰을 쥔 채 불안한 듯 집안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사업차 출장을 간 남편과 3일째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꼬박 하루가 다 지나갔고 7월 1일 다행히 남편의 직장 상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전한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필리핀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소식. 아내가 망연자실하던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남편이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는 의식이 없는 듯 누워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신주영. 명문대를 중퇴한 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면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커져갔는데요. 때마침 그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죠. 과거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친한 동료이자 형인 전 씨가 필리핀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신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부푼 마음으로 필리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무려 3년간의 장기 출장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부모님마저 만류하긴 했지만 가장으로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하나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 당시 신 씨의 아들은 겨우 1살이었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6년 신 씨는 이제 2달만 지나면 이 필리핀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그리운 가족품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끝내 고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부상을 입은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겨우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귀국 2달을 남겨둔 이 상황에서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필리핀 현지 경찰은 2016년 7월 1일 아침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호텔에서 누군가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현장에는 단 3사람이 있었죠.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신 씨, 그의 직장 상사 전 씨, 그리고 이들의 지인인 송 씨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신 씨가 갑자기 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면서 2사람은 울부짖고 있었는데요. 우선 경찰은 그들을 진정시킨 후 사건 전말을 조사합니다. 이때 외국어에 능통한 전 씨가 스스로 통역을 자처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전 씨의 진술에 따른 사건 전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망한 신 씨는 큰 고민거리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지인 송 씨를 불러내서 2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죠. 이때 상사 전 씨 역시 송 씨의 연락을 받고 3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호텔로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먼저 눈을 뜬 건 송 씨와 전 씨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 씨도 눈을 떴는데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2사람한테 아침 인사를 건넨 신 씨가 벼랑간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더니 가방에서 총을 꺼내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겼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래서 전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은 신 씨가 사실 회사 돈을 횡령했고 시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전 씨에게 그 사실을 들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전 씨가 그를 따로 만나서 질책을 했는데 아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을 한 것 같다고 설명하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 씨의 주장입니다. 곧이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할수록 수많은 의심 정황들이 발견됐죠. 먼저 경찰 출동 당시 벽에는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신 씨 주변에 38구경 휴대용 리볼러와 신분증, 소정의 현금이 남아 있었죠. 여기서 문제는 총탄 자국이었습니다. 벽의 흔적을 바탕으로 총을 쏜 각도와 위치를 계산해 보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신 씨가 자살했다는 가정하에 그의 총알이 발사된 방향과 그는 반대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해봤는데 이건 누군가 시신을 옮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세다라고 결론 났는데요. 그래서 전 씨와 송 씨한테 시신에 손을 댄 적이 있냐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을 발사하면 방아쇠를 쥔 손에는 건파우더, 즉 화약가루가 묻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살을 한 신 씨의 손에 건파우더가 있어야 하지만 그의 손은 물론 몸 어디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 씨와 송 씨 중 누군가가 총을 쏜 건 아니었을까요? 강하게 의심이 되죠. 이들의 신체에서도 건파우더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갑을 끼고 총을 쏘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도 했지만 없었고요. 어쨌든 현지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신 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그가 절대로 자살할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곧 가족한테 가기 2달 전이었고 늘 가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망하기 전날 그는 현지에 있는 오랜 친구를 만나서 한국에 2달 후에 같이 가자라는 걸 기쁘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신 씨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그가 도박을 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금시초문이란 답변이었죠. 실제로 마닐라 카지노와 도박장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전에 그는 회사 돈을 쓸 때마다 상사에게 꼬박꼬박 보고를 했고 소액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라는 평판을 들었죠. 그런데 신 씨의 핸드폰에서 미심쩍은 문자가 발견됩니다. 사망 전 아내와 나눈 마지막 메시지에 팀장님, 그러니까 전 씨와 대화 중이야. 무서워. 대체 그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던 걸까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이 휴대폰은 유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확인해 보니까 최근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역이 지워져 있는 겁니다. 분명 누군가 경찰이 핸드폰을 발견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삭제한 듯 했죠. 그래서 포렌식 감정을 거쳤고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충격적인 사진이 발견됩니다. 현장에 있던 그 지인 송 씨가 실탄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짐작할 수 있는 건 송 씨가 평소 실탄을 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물론 의심이 가지만 이것만으로 범인을 단정 지을 순 없죠. 하지만 일부러 사진을 지웠다라는 측면에서 송 씨가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전 씨와 송 씨 모두 사건 직후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호텔 방문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했지만 처음엔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것이죠. 무려 2분이나 말입니다. 이번에는 신 씨의 몸에 있는 흔적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에 양쪽 손목에는 눈에 띄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주사 자국이었죠. 병원에서 생긴 건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들이 혹시 신 씨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에 총을 발사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추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검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약물과 관련된 어떠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신 씨의 유족들 중에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역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통역을 자처한 사람은 바로 상사 전 씨. 그때만 해도 사건 초기였기 때문에 전 씨가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에게 통역을 전임했고요. 이때 전 씨는 유족들의 요청을 왜곡되게 번역하면서 현지 부검이에게 굳이 약물 관련 부검을 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죠. 이번엔 총입니다. 신 씨에게 발사된 총의 소유주 또한 전 씨였습니다. 평소에도 전 씨가 총과 총알을 들고 다니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 씨는 이 총은 내게 아니다. 그건 죽은 신 씨 거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해보죠. 질문은 전 씨가 신주영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까? 였는데요. 여기에 두 사람은 즉각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지만 놀랍게도 말을 내뱉은 순간 탐지기의 파장이 요란하게 요동쳤죠. 결과는 99.99% 확률로 거짓말입니다. 그럼 정황상 이 두 사람이 신 씨에게 총을 발사한 진범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신 씨를 죽일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의문을 풀어준 사람은 또 다른 제4의 인물 김 씨였습니다. 그는 이 상사인 전 씨 회사에 투자를 하던 사업가였는데 증언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전 씨가 이미 수많은 사기를 저지른 전과자고 김 씨 역시 그에게 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사업 실패에 전 씨는 급기야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의 상황까지 왔고 그때 그가 택한 길이 어쩌면 누군가를 횡령죄로 뒤집어 씌운 채 살해하는 방법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하지만 김 씨는 인터뷰에서 그 전 씨란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과거 김 씨 역시 큰 변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김 씨가 사업 문제로 전 씨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웬 정체 모를 현지인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라 호텔에서 투숙을 하게 됐는데 김 씨는 다음날 성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죠. 김 씨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몇 개월 동안 전 씨는 그의 부인에게 접근해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김 씨의 해석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전 씨와 그 현지인 여성의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은 맞지만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입증할 방법도 어디엔 없었죠. 결국 신주영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전 씨와 송 씨는 혐의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이죠. 아주 특이한 건 그들이 한국으로 소환되는 것을 무려 7번이나 거절했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건데요. 한국에 남아있는 신주영 씨의 유족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이 필리핀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지난 2017년 한국 측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재판은 필리핀에서 치러지겠죠. 그렇다면 전 씨와 송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씨는 현재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죽은 신 씨가 자기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과연 그날 호텔방에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는 신주영 피살 사건. 범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 고인이 된 신 씨와 또 그의 유가족들이 안식을 되찾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